갑작스런 입금의 함정. 아침에 휴대폰을 열었는데 알림 하나가 들어옵니다. 입금 1,000원. 이름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누가 실수했나 보다 하고 넘기고 싶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이유 없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차고 송금일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일부러 돈을 넣어두고 상대의 통장을 묶어버리는 수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도 단 몇 시간 만에 결제 이체, 자동이체까지 전부 멈춰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먼저 지급을 정지합니다. 신고한 사람이 실제 범인인지 피해자인지 은행은 즉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관련 거래를 멈춰놓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부터 밟습니다. 이때 돈을 받은 쪽 통장도 연쇄적으로 묶이는 일이 생깁니다. 나한테 들어온 돈이 범죄와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래서 난 잘못이 없다는 설명만으로는 바로 풀리지 않습니다. 기록과 증거, 그리고 정해진 절차가 필요합니다. 더 까다로운 점은 사기범들이 우리의 심리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보낸 사람한테 연락해서 돌려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행동이 위험합니다. 모르는 사람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순간 대화 내용이 엮여 나중에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돈을 다시 보내면 자발적 이체 내역이 남아 의심 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였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억울함이 남겠지만 시스템은 선의와 악의를 구분해주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남는 것은 흔적이고 그 흔적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입금은 손대지 말고 먼저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통장을 일부러 묶게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또는 단순한 장난처럼 돈을 넣어둔 뒤 피해 신고를 넣어 상대 통장을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이른바 통장 묶기 대행 같은 악질 서비스까지 온라인에 떠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돈을 보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고를 통해 모든 계좌를 멈추게 하여 상대의 생활을 크게 흔드는 방식입니다. 자동이체가 끊기고 카드 결제가 막히고 연금급여 입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불편과 경제적 타격은 생각보다 큽니다. 어르신들뿐 아니라 20대 취준생, 30, 40대 직장인, 자영업자까지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점이 더 무섭습니다. 나는 조심하니까 괜찮다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3시간이 중요할까요? 신고가 접수되어 지급정지 시스템이 돌아가기까지 보통 몇 단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요즘은 전산이 빨라져 초단시간에 동결 절차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먼저 은행, 금감원, 경찰에 나는 이 거래와 무관하다는 선제신고 기록을 남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누가 먼저 기록을 남겼는지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직 신고가 안 들어왔다는 단계에서 우리가 미리 알리고 사건 번호를 확보하면 추후 분쟁에서 억울함을 덜 수 있고 지급정지 자체를 막거나 범위를 최소화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몇 시간만 미루다 보면 이미 정지가 걸리고 그 다음부터는 풀기 위한 증거 싸움이 시작됩니다. 갑작스런 입금은 또 다른 유혹을 동반합니다. 지금 급해서 그런데 반만 돌려주시면 신고 취소하겠다는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서둘러 문제를 끝내고 싶다는 우리의 조바심을 노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조건부 이체는 두 번째 함정입니다. 돈을 보내는 순간 사건의 양상이 달라지고 돌려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에게 불리한 해석이 붙습니다. 또한 문자 메신저로 오가는 대화는 조작되기 쉽고 그 내용을 우리가 전부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단순합니다. 연락하지 않는다, 이체하지 않는다,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다. 이 3가지만 지켜도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식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는 태도입니다. 나와 무관한 돈이 들어왔을 때 빨리 돌려주고 끝내자는 생각은 상식적으로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금융사기 환경에서는 상식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절차가 지켜줍니다. 공식 번호로 전화를 걸고 상담 기록을 남기고 입금 내역을 캡처하고 필요시 경찰서에서 사실 확인서를 받는 것. 조금 번거롭지만 이것이 내 통장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특히 어르신일수록 문자 링크를 누르지 말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알려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해석하고 결정하려다 실수를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앱 보안과 기기 관리입니다. 금융앱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잠금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통화 자동 녹음 설정, 문자 전체 화면 캡처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실제 상황에서 허둥대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비상 연락 규칙을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의심 거래가 보이면 바로 가족 단톡에 알리기, 은행, 금감원, 경찰, 공식 번호를 전화부 상단에 고정해두기 같은 작은 습관이 큰 사고를 막습니다. 예방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자잘한 생활 수칙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계좌로 낯선 돈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에이 설마 하며 지나치고 어떤 분은 바로 신고해 스스로를 지켜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운이 아니라 준비와 판단의 속도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돈이 들어왔지? 라는 의심이 드는 즉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손대지 않고 연락하지 않고 기록을 남기고 공식 창구로 알리는 것. 이 단순한 순서를 잊지 않는다면 갑작스런 입금은 더 이상 함정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당황을 잘 다스리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착함이 여러분의 평생 재산과 신용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명확합니다. 불분명한 돈과 직접 거래하지 않는 것, 절차를 믿고 따르는 것,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않는 것. 갑작스런 입금의 진짜 정체는 대개 시험지 같은 것입니다. 당황한 사람은 틀리고 준비된 사람은 마칩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하는 시간표와 순서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겁먹지 않는 태도입니다. 알고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모르는 상태로만 두려운 법입니다. 3시간의 전쟁, 낯선 입금 문자를 보고 이상하다 느낀 순간부터 사실상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있다가 은행 가서 이야기해야겠다, 점심 먹고 처리해야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 짧은 미루기가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이 묶이는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금융 시스템은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의심되는 거래가 포착되면 자동으로 정지 조치를 진행합니다. 문제는 이 정지 조치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아도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급 정지는 단순히 잠시 이체가 안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ATM 출금, 계좌 이체, 자동 이체, 카드 결제까지 전부 멈춥니다. 심지어 앱에 로그인하는 것 자체가 막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내 돈인데 내가 만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계산하려는데 카드가 거절되고 병원에 가서 진료비를 내려고 하는데 결제 불가가 뜨고 전기료, 수도료 같은 공과금이 연체되기 시작합니다. 생활의 흐름이 그대로 멈춥니다. 가장 억울한 건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뿐입니다. 이때 사람은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내가 사기를 당한 건가? 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건가? 이제 어떻게 하지? 머릿속이 순식간에 복잡해지고 당황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면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바로 이 심리 상태를 이용합니다. 제가 실수로 어르신 계좌로 보냈어요.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요. 절반만 돌려주시면 바로 신고 취소할게요. 라고 부드럽게 말할 때도 있고, 통장 묶인 거 풀고 싶으면 지금 당장 아니면 늦어요. 라는 식으로 압박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목적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직접 돈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 이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통장이 묶였다는 건 당신이 범죄자라는 뜻이 아니라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건 의심이지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울함을 감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증명할 근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저 죄 없어요, 풀어주세요 라고 외친다고 해서 통장이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은행 직원은 개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시스템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지급 정지를 해제하는 권한은 은행 창구 직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확보된 뒤 공식 해제 청구가 승인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만 지치고 상황은 나빠집니다. 이 3시간이라는 시간은 우연한 숫자가 아닙니다. 범죄 신고가 접수되고 전산망에서 이체 차단 신호가 전송되고 관련 계좌가 위험 목록에 올라가는 데 걸리는 최소 반응 시간이 대략 2-3시간입니다. 따라서 송금자가 신고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신고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제 신고가 남아있으면 추후 조사 과정에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 거래와 무관하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지나간 시간은 불리하게 남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는가? 왜 입금 사실을 인지하고도 행동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에 명확히 대답하지 못하면 절차는 더 길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3시간의 무게입니다.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신용과 자산, 그리고 자존감이 연결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심리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머리가 먼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놀람, 혼란, 부정, 회피. 그리고 그 사이에 시간은 계속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침착함과 절차적 대응으로 바꾸면 공포와 불안은 확신과 안정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알아야 합니다. 미리 알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으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3시간은 짧지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명확하고 그 행동들이 여러분의 평생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왜 그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낯선 돈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는 상식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낸 사람에게 돌려주면 되겠지, 연락해서 사과받고 처리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융사기 상황에서는 이 상식이 오히려 우리를 위험으로 몰아넣습니다. 특히 직접 연락, 임의 환불, 혼자 해결하기, 이 3가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송금자와 직접 연락하는 행동입니다. 사기꾼들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혀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누구나 혼란스럽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집니다. 이때 그들은 죄송합니다, 실수로 보냈어요 라고 다정하고 예의 있게 접근합니다.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 같은 호칭을 사용하며 친근감을 주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말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요구는 분명해집니다. 제가 신고를 취소하려면 지금 30만 원만 먼저 보내주셔야 해요. 제가 너무 급한 상황이라 먼저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상대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게 만든 뒤 자발적으로 돈을 보내도록 유도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돈을 보내는 순간 기록상으로는 서로가 자발적으로 금전 거래를 한 관계가 됩니다. 이 말은 피해자였던 우리가 스스로 의심 거래에 연루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기꾼의 한마디에 선의로 움직였을 뿐인데 법적으로는 공범이나 가담자처럼 해석될 위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경찰은 우리가 주장하는 선의를 믿어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의도보다 거래의 흔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돈을 돌려보내는 행동입니다. 남의 돈이 들어왔으니 돌려줘야지 하는 건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바로 송금하면 그 행위 자체가 범죄 행위에 부역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이 남는 순간 누군가가 저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라고 신고하면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증거를 남긴 꼴이 됩니다. 실제로 통장을 묵기 사기에서 가장 흔한 피해는 억울한 공범 전환입니다. 본인은 선의였지만 시스템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로 혼자 해결하려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은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말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거나 경찰서에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기꾼은 더 깊이 개입합니다. 지금 신고하면 더 꼬입니다. 저만 믿으시면 돼요. 신고하면 어르신이 오히려 처벌받습니다. 이런 말들을 던지며 생각할 시간을 빼앗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혼자 고민하는 동안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우리는 점점 불리한 상황으로 밀려납니다. 사기 피해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혼자 버티려고 해서 커집니다. 이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은행 보안팀에서 20년을 일한 전문가도, 경찰관도, 사회복지사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기꾼은 똑똑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급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깁니다. 그렇다면 왜 직접 연락하고 바로 돌려주는 행동이 가장 위험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기꾼은 연락을 통해 우리를 범죄의 일부로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움직였다는 기록이 남기만 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연루되어 있어요. 그 한 문장으로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 놓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입니다. 통장이 묶였다고 해서 내가 범죄자라는 뜻도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는 뜻도 아니고 내 재산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 대응하면 그 순간부터 문제는 증거의 싸움이 아니라 해명해야 하는 싸움으로 바뀝니다. 해명은 힘들고 오래 걸립니다. 증거는 명확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감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부분에서 30분, 하루, 3일, 일주일 시간 순서대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안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연락하지 말고, 보내지 말고, 혼자 해결하지 말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절반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30분, 하루, 3일, 일주일 대응법. 이제부터는 당황하지 않고 순서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이 4단계를 기억하기 쉽도록 시간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30분, 하루, 3일, 일주일. 이 4가지만 머릿속에 들어있다면 통장이 묶이는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30분 안에 해야 할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딱 3곳만 연락하시면 됩니다. 첫째, 은행 고객센터. 하지만 인터넷 검색으로 번호를 찾지 마세요. 요즘은 검색 결과를 가장한 사기 앱 연결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카드 뒷면이나
통장 앞표지에 적힌 공식 고객센터 번호로 걸어야 합니다.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세요. 제 계좌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고 저는 이 돈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단순하지만 이 한 문장이 내가 선제적으로 신고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둘째, 금융감독원 1332번. 이 번호는 꼭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해서 같은 내용을 말하면 상담원은 신고 내역을 시스템에 기록으로 남겨줍니다. 이 기록이 나중에 지급정지 해제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경찰청 앱 시뒤. 여기서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혹은 사기 가능성 때문에 선제적으로 신고합니다. 이렇게 세 곳에 신고하면 내가 범죄의 우연한 피해자라는 사실이 문서로 남습니다. 이 세 통화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어도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당황할 필요도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은 하루 안에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증거 수집입니다. 입금 내역은 화면 캡처로 남기고 입금 시간, 금액 송금인 이름이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문자 알림도 전체 화면으로 캡처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미지를 사진첩에만 저장하지 말고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 정리해 두세요. 가능하다면 가족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 백업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폰이 고장나거나 잃어버리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점에서 휴대폰 자동 통화 녹음 기능을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범이 언제 연락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 휴대폰에는 통화 녹음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니 가족에게 부탁하면 금방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일 안에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경찰서에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 서류는 나는 범죄와 무관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면 신고 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지급 정지가 시작된 날로부터 3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서류 발급이 어려워지고 절차가 길어지며 통장 해제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마지막은 일주일 안에 해야 할 일입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사실 확인서를 들고 은행에 가서 지급정지 해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앞서 준비한 증거, 입금 내역 캡처, 신고 접수 번호, 문자 캡처 등을 함께 제출하면 은행은 이를 검토하여 해제 가능 여부를 심사합니다. 서류가 정돈되어 있을수록 처리 속도는 빨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2주 만에 풀리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6개월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 차이는 대부분 초기 대응 속도와 증거 정리의 차이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0분 안에 은행 1332 112 신고 하루 안에 증거 수집 3일 안에 경찰서 사실 확인서 발급 일주일 안에 은행 지급정지 해제 청구서 제출. 이 4단계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순서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분들은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에게 함께 하자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끄러움은 문제가 아닙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시간과 재산과 자존심이 더 큰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섭다는 감정이 아니라 대응할 수 있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방법을 알고 있으면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두려움이 줄어들면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판단이 명확하면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 통장을 지켜낸 분들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끝까지 통장을 지켜낸 사람들의 공통점, 이제는 실제로 이 상황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원칙과 절차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원칙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당황해서 시간을 놓치고, 누군가는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군가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라며 무시합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 속에서도 빠르게 해결한 사람들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지식이나 재산, 나이나 학력이 아니라 단 4가지의 태도였습니다. 먼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태도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7세 한미순 어르신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어르신 통장에 130만 원이 갑자기 들어왔고 3시간 후 통장이 묶였습니다. 많은 분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억울한데 일단 은행 가서 따져야지. 하지만 한미순 어르신은 감정보다 현실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통장이 묶였다는 건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일은 억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감정은 폭발하는데 해결은 멀어지는 상황에서 한 어르신은 스스로를 지켜내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를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나이가 몇인데 이런 걸 당해? 괜히 애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 하지만 이런 생각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생깁니다. 반대로 한미순 어르신은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야. 내가 도와줄게.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어르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문장은 이겁니다. 부끄러움은 문제가 아니다. 침묵이 문제다.